지금 집값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KB 통계가 나와가지고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B 시세를 위주로 보거든요. 아무래도 한국감정원 쪽은 저는 좀 제대로 반영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도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른데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대출 기준이 되는 KB 위주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5월, 6월까지만 해도 뭐 낮게 나오지만 계속 0.4, 0.2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8월에 한번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9월에 다시 또 약간 올라가면서 뭐지? 그냥 조정에 그냥 거의 그냥 0%에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10월부터는 KB 통계에서 확연하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에 아마 금리 인상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반영이 되면서 이 심리가 무너지면서 지금 하락세로 바뀐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아파트, 빌라 뭐 어떤 특정한 것만 떨어지는 거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가장 뭐 적게 오른 단독 정도만 뭐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연립, 뭐 이거 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 뭐 아파트, 주택은 뭐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겠죠. 아파트 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제가 22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측과 지금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2022년의 전망을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뭐 퍼센트는 차이가 있지만 상승할 거다, 그렇게 상승할 거라고 예측한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뭐냐, 이게 전세가 상승할 것 같다. 2년 계약갱신 처분권 쓴 분들이 뭐 4억짜리가 6억대 있고 8억대 있고 하는데, 그거 못 올려주면 결국에 뭐 반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다른 데로 이사 가서 그 집을 사서 이번에 집 사는 매수 수요로 전환이 될 것 같다. 이 전세 상승분만큼 어쨌든 갭은 또 줄어드니까 뭐 월세 살면서 갭으로 사시든지 아니면 대출 받아서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가격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 특히 뭐 투자하던 분들은 뭐 거의 다 대부분 상승을 예측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측을 한 이유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락 요소보다 상승 요소가 되게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이 과거에 저도 이제 한 13년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하락할 때의 어떤 그 상황과 상승할 때의 상황이 보이고, 특히 이제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거는 참 하락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 상황에서. 근데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금리 인상을 예측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게 뭐 저번 달만 해도 0.75를 올렸는데 이번에 또 0.75를 또 올리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12월에 뭐 0.5를 올리냐 0.75를 올리냐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두 달 만에 뭐 1.5%를 올리냐 1.25를 올리냐 하고 있는 이 속도는 제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22년도에 2에서 3% 정도 가지 않을까 정도로 그냥 봤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올리긴 올릴 거다. 근데 뭐 많이 올리면은 뭐 1% 이내 정도로 미국에서 뭐 갈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작년에 9월부터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0.25%씩 올리는 게 당연했고요. 빅스텝이라는 0.5라는 거를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도 빅스텝이라는 거를 하는 거를 이거는 뭐 너무 말이 안 되지, 뭐 0.25가 당연한 거지라고 얘기했던 게 고작 한 6, 7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0.5 올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 뭐 1년 동안 뭐 많이 올리면 뭐 한 대여섯 번 올려가지고 한 2, 3 정도 가겠다. 그리고 23년에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근데 천천히 올라갈 것 같다. 라는 게 이 상반기의 전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정말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금리 인상 속도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게 더 문제죠. 가장 최근에 금리를 올렸던 게 2015년입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었는데, 이게 보시면 15년부터 18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올립니다. 이게 속도가 되게 느리다고 얘기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이때도 뭐 가파르게 꾸준히 올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게 개월입니다. 한 반년 만에 그냥 뭐 3%를 막 올려버립니다. 옛날에는 한 3년에 걸쳐가지고 한 2.5% 올리고 그랬었던 거죠. 그럼 과거에는 없었냐? 과거에도 여러 번 뭐 올렸는데 94년, 99년, 뭐 04년도 한 번씩 다 올리긴 했지만, 보면 아무리 짧아도 한 1년에 걸쳐서 한 2% 정도, 아니면 뭐 좀 길게는 2, 3년에 걸쳐가지고 한 3, 4% 정도 올리던 그런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 금리를 올리겠지, 아마 15년에서 18년도 수준으로 올리지 않을까 정도로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이 15년이니까 이때를 보면은 3년에 한 2%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땠죠? 반년 만에 지금 3%를 올렸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두 달에 1% 이상 1.5%까지 올리면은 거의 뭐 한 8, 9개월 만에 4.5%를 올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쪽이죠. 뭐 저도 이제 옛날에 한번 해군사관학교를 한번 지원해 보려고 그 해군 쪽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관심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와, 어떻게 군사력 2위라는 러시아가 군인도 많고 뭐 당연히 핵도 많지만 뭐 전차부터 뭐 대전차, 뭐 대공포, 뭐 전투기, 군함, 잠수함 할 거 없이 우크라이나는 사실 그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 전쟁 자체는 나쁘지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싸우면서 뭐가 문제가 생길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막 전쟁을 한 6개월, 8개월까지 끌까? 라는 거는 상상을 못 했고, 그러면 전쟁을 빨리 끝내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뭐 지금 뭐 핵 얘기하고 있고 핵전쟁 한다 막 이러고 계시니까 야,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은행 총재라고 할 수 있는 뭐 연준의 파월 의장도 이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돌변하셔가지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작년 말 한 9월, 10월쯤에 내년도 22년도 금리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 0.75 정도? 한 그 정도 가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냥 제로금리 아니면 0.5에서 0.75 정도? 뭐 요 정도 올릴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냥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23년은 뭐 많이 가면 뭐 한 2% 안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 가면 한 3% 정도 갈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올릴 건데 최소한 2년 정도 안에는 뭐 큰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분이 지금 반년 만에 돌변하셔가지고 인플레와 완전히 전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두 가지인데, 금리가 오른 것도 문제긴 하지만 금리가 너무 단기간에 올랐고요.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금리가 더 올라갈지 언제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물가 인상도 문제지만 전쟁까지 꼬여 있고,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난까지 오면서 유럽, 미국, 뭐 러시아 전부 다 걸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을 하니까 또 나머지 세계 국가들은 다 지금 긴축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의 뭐 아주 이렇게 약소국들 이런 데들은 뭐 지금 금융위기 막 터지기 직전이고, 뭐 남미는 뭐 지금 기준금리 70%가 있고 막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도 예측을 못하니까 지금 이 매매 전망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0이 넘어가면은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라는 건데, 이게 옛날에는 100을 그냥 훌쩍 넘어갔었던 게 한 반년, 한 1년 지나가지고 지금 절반으로 막 다 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금리 인상도 문제인데,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하니까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반년 동안 한 3%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최근 3개월 5월, 6월, 9월에 뭐 0.75, 0.75, 0.75 막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니까 최근 3개월에 한 2%가 금리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6월, 7월, 10월에 팍팍팍 하면서 지금 반영을 받다 보니 지금 이제 심리가 완연하게 꺾여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수 심리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라면은 뭐 전세가 뭐 오르면서 갭이 줄고 그러면서 뭐 매매를 끌어올리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모든 불안 요소입니다. 정확하게는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른 거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 게 불안 요소죠. 그래서 이 전세 대출도 지금 사람들이 못 받습니다. 왜? 이 전세 대출은 변동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분들도 금리가 거의 2배 이상 올라가 버리면서 옛날에 한 1년 전에 월세 살 걸 괜히 전세 와가지고 지금 월세보다 더 비싸게 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반대로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아니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내가 생각했던 금리가 아닌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매 전세가 한 팀이고 월세가 다른 팀, 딱 이렇게 이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기준은 뭐죠? 대출을 받는 종목이냐, 대출과 상관없는 종목이냐로 완전히 나눠져 있죠. 매매 전세는 하락하고 있고요. 당연히 전세가 하락하니까 매매 갭 차이가 점점 커지는데, 가뜩이나 대출 받기도 힘든 상황에서 돈을 더 투자해야 되니까 당연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반대로 대출과 상관없는 월세는 나홀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사실 지금 집을 산 분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럼 우선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홀딩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거래량이 5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느껴본 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래량이 급감할 때는요, 팔 수가 없어요, 우선. 그리고 저는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역마다 다르지만 팔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제가 왜 홀딩을 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50분의 1 토막인데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거래량이 10분의 1 토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월 평균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된다라는 기사를 보신 게 얼마 전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물론 이게 한 달 기준이기 때문에 전부가 집계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이 10월 말이니까 아마 뭐 많아봐야 뭐 한 200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서울에 아파트가 180만 채 정도 있습니다. 180만 채 중에서 한 달에 200건 정도가 거래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냥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이 서울은 25개 구가 있고요. 그럼 25개 구에서 한 구에 한 5, 6개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구, 예를 들어 뭐 송파 같은 데는 한 70만 명 살거든요. 그럼 70만 명 사는 동네에서 아파트가 한 6, 7개, 8개 정도 팔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거래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평년 거래량의 3%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10년 정도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지인에서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달 평균 얼마가 거래되냐. 뭐 많이 될 때도 있고 적게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 7,000개는 팔린다. 아무리 못해도. 이게 평균이라는 건데 지금 평균에서 3%라는 거는 그냥 거래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고 파는 게 극히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가 요즘 뉴스 나오면 뭐죠? 금리 인상발 불안 요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뭐 레고랜드도 나오지 무슨 뭐 체한 펀드니 뭐 증한 펀드니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다 터지면서 도대체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는데 회사들도 뭐 대출이 안 나오고 막 다 뭐 난리 났다 그러고 뭐 건설사들도 뭐 부도 위기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팔기도 힘든데 거래량은 평균의 3% 수준이면 지금 팔려면 얼마에 팔아야 되는가 도대체 라고 생각해 보면 그 가격을 얼마나 낮춰야 될지 감도 안 옵니다. 거기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물가 잡을 때까지 금리 올린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얘기 나온 버전은 한 3.5까지는 갈 것 같다. 3.5까지는 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갈지는 여기에 따라 달렸다. 우리는 정부와는 독립돼 있지만 연준에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는 총재가. 그리고 연준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혹시 니네 금리를 낮출 거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다시 인플레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딱 그럴 생각이 없다. 뭐 옛날에 기준을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뭐 4.5, 뭐 5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한 번 2년 유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나온 얘기만 봤을 때 우리는 어쨌든 한국은행 기준으로 갑시다. 그럼 3.5니까 여기에 플러스 가상금리 붙고 뭐 알파 붙고 하면은 뭐 한 6에서 한 7% 정도 갈 수도 있다고 보죠. 그러면 2년 정도는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낮추겠다는 점도표가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럼 이게 2년 정도 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유지비 부담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금리가 6%인데요? 뭐 7%인데요? 이거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죠. 왜?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 뭐 이자가 예를 들어 3%다 뭐 4%다 이렇게 받아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건 원래 내려고 했던 거고 추가로 늘어난 알파가 얼마인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럼 아주 단순화해서 3%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 극단적으로 7%까지 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연간 4%의 이자를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2년은 간다고 쳤을 때 고정금리로 받아놓은 분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기로는 한 절반 정도, 한 60% 정도가 변동금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금리 인상분을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년 정도 금리가 한 3% 이상을 유지하다가 천천히 내린다는 현재 뭐 점도표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년은 간다고 치면 내가 한 8% 정도는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8%를 내가 부담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지, 파월이 어떤 방식으로 또 방법을 바꿀지, 방향을 바꿀지, 또 어떤 일이 터질지, 아니면 뭐가 해결이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언제인지를 아무도 말은 못하지만 그 누구도 말은 못하지만 물가 상승발 금리 인상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결국에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고 언젠가 잡을 것이고 끝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러면 물가 상승이 멈추면 금리를 낮추든지 뭐 조정하든지 하겠다는 거는 지금 공통의 의견이기 때문에 결국에 끝은 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추가 부담을 한 8% 한다는 거를 최소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냥 지금 다 던지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최근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레고랜드
랜드발 뭐 채권 사태 뭐 난리 난 거 있죠. 그래서 최근에 무슨 정부가 최대 50조의 기금을 만들 거고 지금 우선 공급을 뭐 긴급하게 뭐 한 3조, 8조 더해서 한 11조 정도 뭐 지금 시장에 풀 거다. 뭐 이러면서 지금 채권 금리가 급등한 거를 지금 어떻게든 좀 약간 낮춰놨는데 이것 때문에 막 지금 연쇄 효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부동산 PF는 뭐 중단됐다, 뭐 둔촌주공 뭐 대출 안 나온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죠? 지금 한전에서 뭐 지금 거의 국채와 같은 수준의 그 AAA 등급의 채권을 뭐 지금 한전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거기서 지금 채권을 막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아니 AAA를 6% 주는데 그냥 일반 사기업들을 무슨 수로 6%로 채권을 발행하냐 7% 8% 얘기가 막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건설사 뭐 최근에 어떤 모 건설사는 위기설 뭐 이런 거 루머라고 해서 뭐 지금 약간은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뭐 대출을 10%로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돈이 안 구해져서 막 계열사한테 돈 받고 했던 일들도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쨌든 누군가는 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생각하면 이 금리가 유지되면 공급도 요원한 상황이 됩니다. 이미 짓고 있는 거 이미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데가 아닌 지역들 이제 앞으로 조합 만들어서 이거 지금 관리 처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재건축을 해보려고 한다거나 재개발을 해보려고 한다거나 신규를 뭔가 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말 그대로 공급도 그냥 그대로 스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급매나 급급매 정도 수준으로 팔아야 되겠죠. 지금 거래량이 50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급급매 정도로 팔아야 되는데 그럼 그때 팔 때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거와 내가 뭐 한 2년 정도의 이자 부담 뭐 8%든 뭐 7%든 이게 얼마일지를 우선 계산을 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이자가 엄청 올라가니까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 채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이게 있을 겁니다. 지금 거래량이 50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급급매로 팔아야겠죠. 그럼 당연히 내가 어떤 생각했던 시세보다 많이 낮춰서 팔아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주택으로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세를 가야 되는데 전세는 변동금리란 말이죠. 그럼 변동금리로 지금 한 달에 0.75씩 계속 올린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자를 엄청나게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전세 대출이 한 5.5%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안 하고 월세로 가면 어떻게 되냐? 월세는 뭐 지금 만만한가요? 월세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월세는 또 월세대로 시세 상승해서 또 이걸 또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급급매로 팔면서 손해보고 전세 가서 이자로 또 손해보고 아니면 월세 가서 월세 시세 상승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지금은 우선은 방법이 없다.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최소한 이 제1변수, 제1변수가 멈추거나 최소한 완화돼서 잦아드는 그 상황이 우선 와야 될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량이 5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는 세금도 50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으로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직 집권 1년 차기 때문에 올해는 뭐 지금 아마 얘기를 못 하겠지만 내년 정도 되면은 내년 뭐 중순 뭐 말 이 정도 됐을 때 거래가 안 나오면은 이제는 이제 취득세부터 뭐 양도세, 종부세 뭐 다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아마 거래 활성화 정책을 어떻게든 펼칠 겁니다. 안 그러고는 우선 거래가 돼야 무언가가 바뀌니까 그럼 요 두 가지 변수가 나온 다음에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독자 의견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부동산을 좀 예측을 좀 해줘라. 그런데 제가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예측이 안 되는 분들이 이 판을 다 쥐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뭐 러시아도 그렇고요. 미국에 있는 이 분들도 지금 예측이 안 됩니다. 뭐 지금 얘기가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다려봤는데도 도저히 뭐 답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힘든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일 거야. 1주택인데 영끌 매수한 분들. 뭐 영끌 매수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존재는 하죠. 왜 그러냐?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출연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봉의 한 최대 10배 이내 정도로 사라. 사도 10배 이내로 해라. 물론 이게 디테일한 계산식이 있는데 이걸 유튜브에서 말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연봉의 한 10배 이내 정도로 사시고요. 그리고 영끌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은행 가서 DSR 규제, LTV 규제 맞으면은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해주는 만큼만 받으면 영끌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거주 가능한 집 똘똘한 한 채 같은 거 사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막상 내가 살려고 하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집들은 너무 나빠 보이고 옆에 있는 조금 무리해서 살 수 있는 집들은 무조건 내 눈에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월급, 그러니까 연봉의 한 10배 이내로 살아. 그러면은 이제 월급이 한 500 정도 되시면 한 5억짜리 정도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사면은 대출이 한 40%, 뭐 50% 아니면은 뭐 보금자리론으로 받았으면 고정금리로 받으셨겠죠. 뭐 이런 거 받아서 한 뭐 3억이나 3억 5천 정도 받아놓으면 월급 500으로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면 되는데 그래도 사실 10억짜리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사실 100가지 얘기를 해도 그중에 한 가지만 듣고 사시면은 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다 제가 책이랑 강의에도 해놨는데 특히 책은 또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저축액 기준으로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축액 기준에서 한 40% 이내로 이자가 감당되는 정도만 받아라. 왜냐하면 저축이 돼야 이자를 버틴다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도 사실 무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죠.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 나오니까 대출이. 근데 뭐 어떻게든 뭐 사내 대출, 뭐 지인 대출, 친척 대출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뭐 무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집을 살 때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니까. 그럼 이렇게 사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실거주 가능한 집인가를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월세가 올라가고 전세 이자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실거주라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가능한 집 중에서 연 3% 정도, 뭐 4% 정도의 추가 이자가 막 생긴다면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대출의 한도를 내가 잡아서 내 능력 안에서 사놓으면 분명히 감당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저축을 200만 원 하는데 이미 작년에 원리금으로 뭐 250만 원, 300만 원 갚아야 되는 상황을 빌려놓고선 그리고 잠깐 뭐 1년 있다 팔아야지, 뭐 2년 안에 팔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1%만 올라가도 사실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뭐 40년 만에 온 특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왔다는 거는 지금 뭔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우선 상황이 조금 잦아들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주식이나 코인처럼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은 당장 팔고 싶다고 해서 내가 적절한 가격을 받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저는 계속 그냥 우선 홀딩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채널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인터뷰 컨텐츠를 한 지가 한 1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여러분들을 모셨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저도 궁금한 거예요. 저야말로 지금 부동산 투자를 엄청 많이 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궁금한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초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얘기하시는 분들, 러시아 얘기하시는 분들, 뭐 중국 얘기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지금 계속 초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알아야지 저도 판단을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채널은 뭐 상승만 얘기하는 채널이냐, 하락 이야기하는 분들은 왜 안 부르냐. 그래서 맞다. 그럼 이것도 한번 모셔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섭외가 가능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모셔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건 없고 그냥 인터뷰를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익남 채널이라는 데서 어떻게 이렇게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을 인터뷰할 수가 있냐라는 얘기들을 또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제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 자산 중에서 주택 비중을 많이 축소할 일이 생기면은 그때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팔아봐야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산 운용상 지금은 버티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앞으로 채널 방향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에서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 저는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주택, 아파트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히 지난 정권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너무 많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아파트 얘기만 해도 정신없을 정도로 막 컨텐츠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택을 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집 사기 전에는 열심히 보시다가 집 사고 나면 채널을 떠나버리세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뭐 집 사고 2년 만입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려요. 그러니까 집 사고 알바 아님 이러고 그냥 가버리셔. 그러고 나서 돌아올 때 뭐냐면 이제 집 팔 때 됐는데 하면 다시 와.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집값이 이제 하도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유튜브 한 지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만으로 7년인데 그동안 뭐 계속 올랐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뭐 보시던 분들은 집값이 또 많이 올라서 뭐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최근에 들어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야, 이 채널은 돈 없으면 볼 게 없는 채널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구독자가 이제 99만 명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00만 명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 100만 명이라는 거를 제가 데이터를 보면요. 사회 초년생들도 많고요. 대학생들도 정말 많고. 근데 부자들도 있고요. 나이 상관없이 20대인데 엄청 부자인 분들도 메일이 많이 오고요. 뭐 5, 60대인데 엄청 부자인 분들도 있고 반대로 20, 30대인데 정말 돈이 없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노년에 이제 막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한 100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은 우리 채널은 정말 돈이 많아야지만 볼 수 있는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채널로 점점 가는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채널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회 초년생부터 부자들이 다 모여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채널로 콘텐츠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거 설명을 안 했더니 또 왜 그러냐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라는 컨셉을 가지고 뭐 저축도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주식 얘기도 할 거고요. 뭐 경매 얘기도 할 거고 주택은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빌딩 얘기도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집 사고 나면 떠났는데 빌딩 얘기 하시면 아마 또 관심 있어서 또 오실 것 같기도 해요.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특징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건물주, 빌딩 건물주가 최종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뭘로 가든지 건물주에서 만납시다 라는 생각으로 뭐 저축을 해가지고 주식을 하시든 경매를 하시든 뭐 집을 사시든 어떻게든 해서라도 나중에는 아마 뭐 주식하신 분들도 빌딩 사고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도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집은 있지만 사실 다주택을 못하게 하는 정책은 여전히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조정 대상 지역을 뭐 풀어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지금 수도권 대다수의 지역은 뭐 다주택하면 사실상 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뭐 종부세도 막 계속 부과가 여전히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의견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게 주식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저 1주택입니다. 아내랑 서로 둘 다 한 채씩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택에서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또 주식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마침 다행인 게 조정도 많이 온 상황입니다. 물론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부동산만 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이라는 쪽이 또 나름 또 조정도 많이 왔고 뭐 저평가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많이 할 거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하는 단독 콘텐츠도 돈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뭐 정책이 안 나오고 부동산 얘기를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뭐 하다 보니까 뭐 결혼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해서 뭐 제가 그동안 생각하던 거 옛날에는 다른 거 하기 바빠서 못 했는데 야 이렇게 시간 남을 때 하자라고 해서 결혼 얘기를 막 했었는데 결혼 얘기들도 좋지만 돈 관련 얘기 위주로 많이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앞으로 방향이 바뀔 거라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 잘하는 거는 무조건 투자에서는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는 콘텐츠도 계속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큰 틀에서는 뭐 저축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물주 되는 장기적인 인생 플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루는 채널로 확대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은 홀딩할 생각이고요. 뭐 미국 중간선거 얘기도 하시는데 중간선거도 있고 뭐 하는 총재가 최근에는 연말까지 우선은 국민연금과 그 수합을 해놓겠다. 그래서 연말을 한번 지켜보자 하고 있는 멘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0년 만에 온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른다. 특이한 거 이후에 또 특이한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버텨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거래량이 지금 50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 파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자 내면서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